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제 저는 대학 시절 제일 친했던 동창의 청첩장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30살 때 했던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주었던 친구였는데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나고 난 이제서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게 된 세상인데다가 이 친구가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결혼을 한다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제 부케를 받았던 친구는 결혼을 하고 저는 이혼을 하고 절친의 청첩장을 받는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죠. 우프기도 했고요. 이혼을 할 때도 그랬지만 다시 만난 친구는 저를 또 한참이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작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제 잘못이 아닌 일방적인 이유로 결혼 생활이 끝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지금은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요즘 거의 수승처럼 감정 기복이 없는 평온하고 잔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나 전 남편 놈의 이름이 나오는 날이면 같이 시원하게 욕이나 한번 하고 넘기는 거고요. 문득 생각난 김에 저의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이혼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들키게 되는 건 대부분 한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집에 사는 배우자도 모를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바람을 피우다가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고 오래 불륜이 유지된다 싶을 때쯤이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안일해져서 그렇다더라고요. 기존의 배우자와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파탄에 이른 지경이라서 말도 섞지 않거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상태라면 모를까. 평소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들키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한 입을 덮고 자는 가족인데 아무리 무심한 사람이라도 그걸 모를까요? 제가 처음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된 것도 보통 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였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수많은 바람의 징조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요. 그 전에 저와 남편의 결혼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동갑인 남편과 저는 27에 만나 딱 3년의 열애 후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학교 동기였기 때문에 알고 지낸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죠. 서로 각자의 연애와 이별을 숱하게 목격한 후 돌고 돌아 직장인이 된 후에 연애를 하게 된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을 그때 찍은 거죠. 대학 때도 거들떠보지 않던 놈을 왜 도대체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27 한창 좋을 그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 사람이 이유를 모르게 참 좋기만 하더라고요. 이혼하던 당시에도 물론 싫어서 한 건 아니었다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요.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들키기 전까지는 전 남편 놈은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참 잘했거든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랑 아이에게 그렇게 잘해준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해준 덕분에 나중에 제가 겪은 배신감은 2배가 되었지만요. 아무튼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이혼 이후에 저 인간이 왜 저런 쓰레기 짓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까지 귀책사회가 될 만한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있었던 게 아니었죠.
남편과 저는 딱 9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냥 연우 부부 같았어요. 어떨 때는 불같이 싸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사소하게 던졌던 농담 하나에 깔깔거리며 온종일 웃기도 했고요. 저희는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생애 모든 첫 순간을 함께하면서 혹시 서로가 그걸 놓치기라도 할까봐 동영상에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뭉클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남편은 한 식품 쪽 중견기업의 구매부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 및 포장 부재료 등등의 전반적인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평소에 출장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업무 관계상 거래처와 미팅이 많거든요. 잦은 출장을 다니다 보니 사실 저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처럼 정시에 딱딱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언제 퇴근하는지도 알기가 힘들었고 한참 연락이 되지 않아도 거래처와 미팅이 길어져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연애를 하던 시절이나 결혼 초반에는 가능한 한 어디를 가면 간다, 늦으면 늦는다, 꼬박 연락을 해주고는 했었는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회사를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를 보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연락을 궁금해할 새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그저 남편이 늦으면 늦겠거니 올 때 되면 오겠거니 하게 되었죠. 이런 환경이니 얼마나 바람을 피우기 좋을까요? 사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이기는 했습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스케줄과 재촉하지 않는 와이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유통 쪽 중견기업에서 경영지원부서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둘째 낳고 복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적응이나 파악해야 할 업무가 많고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틈만 나면 야근을 하고 있었죠.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고 이직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실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직을 괜히 했나 봐. 일부러 출퇴근 시간이 많고 일이 적은 곳으로 옮긴 건데 일이 더 많아져서 애들 하원도 매일 어머니가 해주시고. 일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앞으로 계속 바쁠 것도 아니고 괜찮아. 그리고 나는 애들한테 매달리기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어. 애들 때문에 당신 집에만 있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래도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한참 엄마 손길 필요할 나이인데 옆집 준수 엄마는 집에서 애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하는지 애들이 입은 옷만 봐도 티가 나더라고. 우리 현우는 대신에 엄마 아빠 닮아서 인물이 그렇게 환하잖아. 아주 거적대기를 입혀놔도 공주님 왕자님 같다니까. 제가 진지하게 하는 고민에도 남편의 반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결국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예전부터 성격이 심각한 고민을 오래 하지 않고 조금 단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예민했고 조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성격이라 남편과 만나면서 그런 점이 많이 상쇄되긴 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애들을 위해 제 커리어를 희생하는 걸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언젠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반 농담식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할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남편이 정색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이 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도록 회사를 다니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남편은 한결같이 저에게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저를 응원했었거든요. 언제나 제 의사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고 뭐가 됐든
저에게 자기만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그 점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리고 제게 바람을 들키기 직전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 일상적인 대화가 있은 지 2주쯤 뒤의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조금 한가했고 남편은 저보다 바빠져서 주말에도 늘 출장을 가고는 했었죠. 그날은 모처럼 저희 둘 다 집을 지키고 있는 한가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기로 했죠. 남편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둘째 아이의 기저귀 가방이며 젖병 따위를 바리바리 챙겨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 차에 왜 이렇게 짐이 많아? 뒷자리 정리 좀 해. 알았어, 잠깐만. 이거 트렁크에 좀 옮겨야겠다. 남자들이 대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차에는 엄청 깔끔을 떨어서 멀든 가깝든 출장을 다녀온 날이면 언제나 내 외부 세차를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본인 몸보다 차가 더 깨끗하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차가 더럽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기준에는 아니 이게 어디가 더럽다는 거야 싶었겠지만 저희 남편 기준에는 거의 전쟁에서 폭탄이라도 맞은 급이었죠. 회사 물건이라도 실었는지 정돈이 안 된 짐들이 뒷자리에서 굴러다니고 차 바닥에 쓰레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기 카시트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영수증이더라고요. 이거 뭐야? 버려도 돼? 아니야, 그거 이리 줘. 나한테 줘. 제가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을 미처 펴보기도 전에 남편이 기겁하며 제 손에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뭔데 그렇게 놀라서 가져가? 놀라긴 누가 놀랐다고 그래. 회사 영수증이야. 비용 처리해야 돼서 이거 제출해야 돼. 알았어. 나도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바로 안 버리고. 남편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언제 자기가 놀랐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일도 아니어서 그런 거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출장 다녀온 뒤에 영수증 처리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마트를 다녀오고 그날의 일은 해프닝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조수석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한 긴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겁니다. 저는 염색기라고는 하나 없는 짧은 단발머리인데 말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그 뒤로 한 번 더 같은 일이 있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못 참고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거 뭐야? 왜 여보 차에 이런 게 있어? 왜, 뭔데? 뭐지? 제가 두 손가락으로 집어 눈앞에 들이민 긴 머리카락을 본 남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전에 쓰던 자동차 시트 커버가 닳아서 최근에 새 걸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게 하필 블랙 색상인 탓에 밝은색 머리카락이 제 눈에 더 잘 띄었던 거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대로 계속 모르겠다고 잡아댔으면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넘겼을 텐데 몇 번 추궁을 했더니 남편이 억울하다는 얼굴로 제게 그러는 겁니다. 그거 나 얼마 전에 출장 때문에 여직원 태운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출장 때문에 여직원을 태웠다고? 나 며칠 전에 대구에 출장 갔다 왔잖아. 그때 같이 갔었어. 둘이?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그 여직원 말고 다른 남직원도 있었어. 우리 뒷자리에.
아마 평소였으면 그렇게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왜 여자의 촉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짜증은 나지만 남편에게 뭐라고 화를 낼 수는 없었죠. 결국 그날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뒤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이니 여직원을 태우는 게 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다 남편의 깔끔병은 날로 더 심각해져서 그 뒤로는 아주 새 차를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해대더라고요. 차가 어찌나 반짝거리는지 개미도 미끄러지겠다 싶은 정도였죠. 내부의 머리카락은커녕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요. 원래 새 차를 좋아하긴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일과 타이밍에 맞물리고 나니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별일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저는 결국 남편의 바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거든요. 바람을 들키지 않고 피우려면 그렇게 치밀하고 계산적이어야 한다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욕심이었죠. 알게 된 경위조차도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제가 쓰는 태블릿 PC에 남편과 제가 쓰는 SNS 어플을 설치해 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인터넷을 할 때 눈도 침침하고 검색도 불편해서 보통 서재에 있는 제 데스크톱을 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핸드폰을 사용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 태블릿 PC는 저보다는 거의 제 남편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급한 업무 메일을 집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데스크톱이 고장이 났는지 부팅이 되지를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작은 화면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 자꾸 잘려서 나와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이 던져둔 태블릿 PC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업무를 끝내고 나서 모처럼 전원을 켠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SNS 앱에서 숫자 알림이 뜨더라고요. 내용은 클릭을 해야 보이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건 숫자로만 표시가 뜨도록 설정해 둔 것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그 어플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 계정이 아니라 남편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림 표시는 남편의 것이었죠. 남편이 본인 계정 로그인을 해둔 걸 잊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로그아웃을 해주려다가 알림이 많이 쌓여있는 걸 확인하고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제가 열었던 게 다름 아닌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알람이 뜬 건 어떤 여자에게서 온 대화창이었습니다. 그걸 클릭했더니 정말 끝도 없이 쌓인 대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며칠 전 외국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저에게 늦은 새벽이라 깜빡 잠이 들었다고 말했던 그 시각에도 그 여자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서로를 여보 자기라고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다느니 자기 생각만 하면 일하느라 힘들어도 하루가 행복하다느니 둘이서 애틋한 게 아주 세계의 커플이 나셨더라고요. 대화를 더 올려보니 제게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여자와 수도 없이 외박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신적인 바람도 어머니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두 사람은 그 관계를 넘어섰고요. 충격적인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에 갈 때마다 카프라는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오늘도 차장님이 카풀 좀 해달라고 하시네?
아니 그 차장님은 대체 언제 차를 사시는 거야? 대중교통 불편하면 본인 알아서 택시를 타든가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오라가라고 한대? 사고 난 적이 있어서 운전하기 무서우시다잖아. 그리고 조만간 차를 산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당신이 개인 운전기사도 아니고 매주 카풀하느라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길도 돌아서 가는데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닐 거면 기름값이라도 달라고 해.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도 하기 싫은데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뭐. 하여튼 나 다녀올게. 카풀 상대는 옆 부서 남자 차장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는 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전날 밤이나 아침 일찍 연락이 오면 남편이 가는 길에 태우러 가고는 했죠. 바로 거래처에 회의하러 외근 나갈 일이 있으면 종종 같이 가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집잠이 많은 사람인데 카풀을 할 때면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야 해서 늘 피곤해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싫어도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대놓고 기름값을 달라고 하겠어요? 좋다 싫다는 얘기도 못하는 판국인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뒷모습에 속상해서 저도 그냥 해본 소리였죠. 이게 벌써 저희의 1년 전 대화였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옆부서 차장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셨겠지만 그 상간녀의 정체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회사 여직원이었던 겁니다. 차장이 아니라 대리였고요. 네, 정말 뻔뻔하게도 둘은 사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여직원도 유부녀였더라고요. 그러니 최소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지런하게도 매주 일찍 집을 나서서 그 여자 집을 들러 차에 태우고 다녔던 겁니다. 카풀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회사까지 갈 수는 없었을 테니 가다가 회사 근처에서 내려주고 따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사에 나가서 일에 시달리며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늘 안쓰럽게 생각했었는데 정작 남편은 매일 출근해서 상간녀와 만날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 그동안 평일에 야근이며 주말에도 일이 쌓였다고 출근하고 국내외로 출장을 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의심스럽더라고요. 병적으로 세차를 해대던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였던 겁니다. 바람을 들킬까봐 여자를 만나고 온 날이면 무조건 내 외부 세차를 해대던 거였죠.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와이프인 저와는 20대에 만나서 강산도 바뀔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은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 치고 하다못해 어린 자식들을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없었을까요? 심지어 우리 둘째 아이는 아직 2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대체 저 인간한테 뭐가 그렇게 부족했었는지를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처자식을 다 내버리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울 만큼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돌아오는 대답이 없는 질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하필 그날도 남편은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틀 전에 나가서 다음날 돌아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었죠. 이제는 정말 출장을 떠난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도 읽어서 나중에는 아예 내용을 전부 외울 지경이었어요. TV나 영화 속에서 나온 불륜 커플이 그 사실을 와이프에게 들키는 장면을 보신 적 있죠? 옛날부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의 배신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저 기분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했었습니다. 우선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죠. 그 다음에는 슬플 것 같았고요. 아마 나였으면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짓말처럼 제가 그 일을 직접 겪게 되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 후에 찾아오는 건 지독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는 분노였고요.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는 아침 일찍 연락해서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하더니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겁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제가 출근을 했을 테니 도착 시간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뭐 하느라 이제야 들어왔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왔어? 당신 집에 있었네. 왜 출근을 안 했어? 남편은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가라앉은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고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죠.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자 낯선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 향이었죠. 당연히 남편이 쓰는 향수도 아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인간은 출장을 가면 그 여자가 연차를 쓰고 반대로 그 여자가 출장을 가면 이 인간이 연차를 쓰는 식으로 데이트를 즐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점심 늦게나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해서 흔적을 싹 지운 뒤에 퇴근하는 저를 맞이하며 출장을 다녀오느라 힘들었던 척을 했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보양식인의 몸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쓴 저녁을 해다 바쳤을 거고요. 저는 그 인간의 눈앞에 태블릿 PC를 던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뭔데 이게? 그년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냐고. 그제서야 얼굴빛이 변한 남편은 제가 던진 걸 얼른 집어들고 액정 화면에 떠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길게 읽을 것도 없었죠. 그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본인이 나눈 대화 내용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눈동자가 한참 흔들린다 싶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볼 때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어떻게 변명할지 나도 궁금하네. 일단 맞아. 하도 내가 좋다고 매달려서 그래서 솔직히 몇 번 만났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이건 그냥 일도 너무 힘들고 해서 같은 직장 동료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고충을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잘해주고 그래서 편하게 잠깐 만난 거야. 당신도 힘든데 당신한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다른 년이랑 놀아나기는 했지만 나 생각해주느라 그런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내가 이러니까 당신한테 무슨 말을 못하지. 지금 잘못했다고 제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저를 생각하느라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이 인간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처자식 버리고 바람을 피운 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저 상식 이하의 반응은 정말 우리 사이에 남은 한 톨의 정마저도 탈탈 털어서 없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됐고 이혼 준비라 해. 이혼할 각오도 없이 이렇게 간 큰 짓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이거 가지고 이혼을 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런데 진짜 그 여자랑은 이야기나 좀 하고 몇 번 잔 게 다야. 직장 다니는 남자들 영업 나가서 접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 걔랑은 진짜 아무 감정도 없었다니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도 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한 집에 같이 있기도 역겨우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그것도 싫으면 내가 나가고
저는 하다못해 이 상황이 되면 남편 놈이 저를 설득시킬 만한 대단한 눈물의 연기라도 펼칠 줄 알았습니다. 아직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눈물 연기도 그럴 만한 양심 있는 인간이 필요를 느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가 나오는 인간에게서 뭘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죠. 그것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오히려 저한테 정신 차리라는 호통까지 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냐는 소리가 입 밖으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남편 놈은 일단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요. 그날 저는 제 무릎에서 놀다 지쳐 잠이 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우울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는 그렇다 치고 첫째 아이는 눈만 뜨면 제 아빠부터 찾을 정도로 그렇게나 저희 남편을 좋아했는데 첫째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마음에 상처 없이 이 일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이튿날 저는 협의 이혼 서류를 먼저 작성했고 원만하게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서 이혼 변호사도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뻔뻔하기도 하지. 본인이 바람피웠다는 이야기를 시댁에도 열심히 했던 모양이었어요.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듣지 않아도 뻔했기 때문에 저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현서애미야. 현서애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그 정신 나간 놈이 어쩌다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낳은 내 자식이어도 도무지 속을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혼만은 안 된다.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제 생각은 다 정리됐으니까 어려운 말씀 하실 거 없어요. 아이고, 네 속이 아니겠지. 나도 다 이해한다. 그래도 현서애비가 평소에는 너나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니? 살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하니까 네가 좀 참고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될 일 아니냐.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점이에요. 평소에 애들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뒤로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분통 터지네요. 사람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설마 애들도 있는데 이혼까지 하겠냐며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단호하게 이혼하겠다며 말씀을 드리니 너무 당황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시다가 나중에는 점점 언성까지 높아지시더라고요. 예,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면 세상 천지에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게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사이면 그럴 때 서로 한 번씩 허물도 덮어주고 해야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남자들 덩치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원래 하는 짓은 3살 먹은 어린애나 똑같다. 미친놈처럼 정신 나간 짓도 종종 하는 거고 그때마다 마누라가 혼쭐을 내고 교육도 잘 시키면 나중에는 철도 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신 시어머니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걔도 이번에 진급도 못하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던데 너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하고 현서애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니 네가 한 번만 이해해라. 응? 나 때는 몇 번 그래도 참아줬어. 참으셨다고요? 그래. 아휴, 이제 아는 말이지만 네 시아버지가 바람을 몇 번을 피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다 이해했다.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여자랑 엮이기도 하고 할 수 있잖니. 자식도 있는데 겨우 그런 일로 이혼하면 내 분은 풀릴지 몰라도 애는 앞으로 애비 없이 커야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일 아니냐?
그래도 그 이후로 정신 차려서 네 시아버지 그 뒤로는 그런 일 일체 없었다. 지금이야 힘들어도 다 세월 흐르면 지나가는 일인 거야. 시아버지가 바람을, 그것도 몇 번이나 피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는 바람을 피워도 아내들이 다 참고 살았다지만 그게 제 시아버지라니요. 바람도 유전이라는데 남편 놈도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의 바람기를 닮았던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본인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으면서 제게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에 오히려 저보다 더 분노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할 말은 많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대신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묵묵부답 말이 없자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어느 정도 납득했다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신 모양이었죠. 그리고는 애들 생각도 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 사전에 바람 피운 남편을 참고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런 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정말 실수였다면 적어도 들킨 뒤에 저에게 보인 저런 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저희는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수시로 제게 문자를 보내 이혼은 안 한다, 실수였다,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냐 등등의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예산일이다라며 이해 못할 일을 반복하셨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는 왜 안 들어오냐며 남편 놈을 찾아댔습니다. 그렇게 번갈아가며 시달리니 하루하루 정신이 다 피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게는 저를 돌볼 시간도 없었죠. 정작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는데 말입니다. 시댁의 반응과 남편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 협의 이혼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바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마침 제 친구가 몇 달 전에 이혼하면서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고요. 거기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고 이혼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했기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틈만 나면 집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였죠. 그리고 그 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이었어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일은 해야 했죠. 아니, 이혼을 해야 했으니 예전보다 더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업무 지원차 다른 동네로 외근을 나갔다가 점심시간이 겹쳐 직장 동료와 함께 잠시 시내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식사지 금방 들어가 봐야 해서 커피와 함께 빵을 조금 먹는 정도였죠. 그날따라 안 신던 구두를 신어서 발도 아팠고 전날 잠을 설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그 찰나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요. 요즘은 본사 건물에 틀어박혀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나올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양 과장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잠시만요, 미양씨. 저 금방 올게요. 잠시만요. 네? 아니, 과장님 어디를... 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장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오는 그 찰나에 사라졌을까봐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길 건너편에서 제가 찾는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했죠. 저는 얼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확인한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아까 카페에 앉아있을 때 창밖을 지나가시는 걸 봤었는데 스치듯 얼핏 본 거라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꼭 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얼마 후 남편이 지금 지내고 있는 시댁에 퀵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장의 사진들도 인화해서 서류 봉투에 함께 동봉했고요. 마침 집에 시어머니가 계실 시간이었죠. 퀵 기사에게서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문자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방금 네가 보낸 사진 받았다. 이게 대체 뭐니? 사진 보신 그대로예요, 어머님. 얼마 전에 제가 외근 나갔다가 우연하게 아버님을 길에서 만났거든요.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기가 막혀서 이 미친 영감탱이가. 그리고 곧장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반응은 안 봐도 불 보듯 뻔했죠. 제가 보낸 사진들로 아주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달한 사진은 바로 시아버지의 불륜 사진이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 대략 70대쯤 되는 커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제 앞을 지나갔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여 쫓아갔을 때 목격한 건 시아버지와 저도 아는 여자분이 누가 봐도 커플처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친구분이셨거든요. 제가 알 정도로 친한 친구셨고요. 나중에 전해들은 더 기막힌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몇 번이나 시아버지의 바람을 참아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좀 참으라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죠. 여러 번이었다고 해도 기가 차고 처음이라고 해도 기가 찬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시어머니였죠.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잡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를 딸처럼 아끼신다더니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제가 딸 같은 며느리는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죠. 아무튼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시댁이 뒤집어진 이후로 아직까지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놈도 더 이상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신기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던 모든 일이 한 번에 정리가 된 셈이었죠. 어쨌거나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진행했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이것도 정말 뉴스에 날 일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으로도 모자라 자식마저 처자식을 버리는 놈이 된 거니까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해도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일말의 남은 정도 사라졌지만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만의 고충이 있을 테고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한 뒤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돈이 모든 걸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두 아이들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출근한 동안 아이들은 시터분과 친정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봐주시고는 합니다. 다행히 시터분이 좋으시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제 퇴직을 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셨고요. 다만 정년까지는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있으셨는데 저 때문에 한 해 앞당겨 퇴직을 하신 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죄송하다는 제 말에 저희 어머니는 100번 1000번이라도 이혼은 잘 생각한 거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람 피우는 놈 이해하고 받아줘봐야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그냥 남은 인생 너만 또 같은 일이 있을까 전전긍긍 속 끓이며 살 게 뻔하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그렇게 사는 꼴은 못 본다고 하셨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그날은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내 불륜을 한 일이 소문이 나서 그때 그 상간녀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도 일단 한직으로 임시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자리는 곧 나갈 사람에게 주는 징계성 자리라 아마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제 발로 나가게 될 게 뻔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겠죠?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해줄 와이프도 없는데 본인 먹고 살 길은 둘째치고
적어도 애들 양육비는 벌어야 하니까요. 저는 우리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나니 남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생각도 곧 하지 않게 되겠지만요. 생각해보면 같이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빴던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저에게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애를 썼고요. 아직까지 생각해도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울 만큼 제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전 남편의 말대로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볍게 즐기기만 한 것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상대방에게 잘하는 것과 이 모든 일은 다 별개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한 가정이 망가질 정도로 최악의 배신이, 또 누군가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유 없는 바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교훈도 얻었죠. 저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잃어버렸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평생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지 싶은 마음도 듭니다.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때때로 그런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요. 앞으로 당신에게는 당신 혼자만의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